CNN 뉴스를 보다 보면 붉은색 망토에 흰색 보닛을 쓰고 시위하는 여성들이 가끔 나와. 저도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시애틀 여성인권 시위, 워싱턴, 뉴욕,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사법개혁 반대 시위에 이 붉은색 망토에 흰색 보닛을 쓴 여성들이 대거 참여했었어. 이 옷이 그냥 저항성의 상징이야. 이 옷의 출처가 어딘지 알아? 저도 그냥 그거는 저항의 상징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특별한 출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소설이 바로 이 옷의 출처야. 시녀 이야기. 작가는 마거릿 애트우드. 나이가 86세인데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캐나다 문학의 대표 작가야. 대표 작품으로는 시녀 이야기, 그리고 맨 부커상을 받은 눈먼 암살자, 그리고 증언들이야. 이분도 맨부커상을 받았네요. 다 받았어. 시녀 이야기 빼고. 아 진짜요? 애트우드는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한번 이런 얘기를 해.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참혹한 상황들, 이런 건 실제 인류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다. 그런 일을 근거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지. 소설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이 소설은 지구에 이제 핵사고가 일어나 전염병도 퍼져. 그래서 이제 대재앙이 온 거야. 원자력 핵 말이죠. 그래서 이런 대재앙의 결과 미국에는 인구 감소하고 불임률이 폭증해. 인구가 이제 부족한 거지. 이때 길리어드라는 광신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 이게 공상과학 소설이에요? SF 소설로 구분하지. 그리고 여성들의 권리, 재산, 이동의 자유를 박탈해. 그래서 길리어드 치하에서는 옷 색깔로 여성의 신분을 구별하는 거야. 여러 가지 이제 하녀들은 무슨 색 뭐 이렇게 있는데 시녀들은 붉은색 망토와 흰색 보닛을 쓰는 거야. 그래서 출산이 가능한 모든 여성들은 다 시녀가 돼. 국가 자원인 거야. 힘없는 계층의 어떻게 보면 약간 핍박 같은 거네요. 그래서 그 시녀는 사령관이라는 엘리트 남성에게 강제로 배정되어서 의무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아야 돼. 그래서 시녀의 이름은 영어의 오브에다가 사령관의 이름을 붙여서 불러. 오브 프레드 이렇게처럼. 최악이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소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먼저 짚어봐야 될 게 있어. 왜 독재 정권과 전체주의는 여성 인권을 가장 먼저 억압하는가? 이게 여성을 탄압하고 여성 권리를 억압하는 게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것보다 더 쉽고 효과적이야. 그 되게 효과적으로 또 복종시킬 수가 있어.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가부장제 논리가 결합되면 또 일부 남성들은 또 정권을 지지해. 정권이 더 공고하게 되는 거지. 무섭고 잔인하네요. 그렇지. 그래서 길리어드도 똑같이 정권을 잡자마자 여성의 권리를 탄압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주인공 오브프레드는 어떻게 저항하는지 한번 보자고. 첫 번째, 길리어드는 여성의 개인의 이름과 정체성을 지워. 그래서 이름이 그 사람의 역사와 개별성을 상징하기 때문인데 길리어드는 시녀 이름을 오브프레드처럼 이렇게 부르는 게 이 사람의 개성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프레드의 아이를 낳을 출산 자원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네요. 진짜. 그래서 길리어드는 여성들이 외출할 때도 감시원이 이제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철저한 이 감시와 통제 때문에 저항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어. 근데도 주인공은 나름 소극적인 저항을 하지. 그녀는 매일 밤마다 남편 얼굴, 딸과의 추억, 엄마와 나누던 대화들을 기억해내고 또 자신의 본명이 이제 준을 되풀이해서 부르는 거지. 자기 이름이 원래 준이었나 봐요. 이 행위의 의미는 이제 단절된 과거를 현재로 끌고 옴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야. 기억으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거지. 두 번째는 이제 여성의 신체에서 쾌락과 아름다움을 거세하고 오직 생식 기능만 남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길리어드가 이제 여성에게는 화장도 못하게 하고 거울도 못 보게 해. 근데 오브프레드는 식탁에서 버터 한 조각을 숨겨와. 그래서 그걸로 몰래 얼굴에도 바르고 손도 바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소해 보이지만 이 미용 행위는 내 몸은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임을 선언하는 거지. 그 욕망하는 신체는 노예로 살 수가 없는 것 같아. 욕망의 회복은 가장 은밀하고도 가장 강력한 개인 주권의 선언인 거지. 그 다음에 또 길리어드는 언어를 통해 사고를 제한하려고 그래.
그래서 시녀들은 그 책도 읽을 수 없고 쓰기도 금지되어 있어.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말만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결실의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은총 있기를. 그런 인사말이나 구호만을 허용해. 그래서 아예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사고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거야. 그런데 주는 오브프레드는 사령관과의 게임을 통해서 단어를 생각해내고 벽장에 낙서가 있어. 라틴어 낙서. 그것도 암기해버려. 그 낙서가 놀리테 테 바르스 타르데스 카르보룬도룸. 읽기도 어려워. 그게 어디 말이에요? 라틴어인데 약간 장난스러운 라틴어인데 그 빌어먹을 놈들한테 절대 짓밟히지 말아라 이런 뜻이래. 그래서 주인공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이 삶을 포기하지 않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지. 그 작가는 오브프레드의 소극적이지만 철저한 저항이 길리어드를 탈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 주인공 이름이 오브프레드잖아. 프레드의 F를 오브에 붙이면 오프레드가 돼. 그러니까 붉은 옷을 벗는 거지. 작가는 이미 오브프레드가 탈출할 것을 이름에다가 미리 암시해 놓은 거지. 그래서 소설의 이제 마지막에 오브프레드가 이제 탈출하고 길리어드가 이제 망하고 2195년에 국제 역사학회 총회가 열려. 여기에 이제 파익스토 교수라는 사람이 오브프레드라는 시녀가 남긴 기록이 역사적으로 진실인지 아닌지 이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 그 억압되었던 환경에 대해서 오브프레드가 설명한 걸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길리어드 시녀들이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아마 이 작가가 마지막에 이 부분을 뜬금없이 이제 추가한 것은 길리어드는 멸망했어도 타인의 고통을 정보로만 소비하는 이런 지성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잠재적 길리어드에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거 아닐까. 요즘이랑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지.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똑같아. 왜냐면 시녀 이야기는 1985년도에 출간됐는데 2019년도에 우리나라 대학 교수가 파이소토 교수처럼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막 강의하기도 했었어. 대박이네요. 그런데 이런 전체주의적인 모습이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 길리어드가 시녀가 이제 출산 가능성으로 평가된 것처럼 우리도 회사, 학교, 은행, 플랫폼에서 숫자로 평가받아. 그렇죠. 그래서 KPI, 평점, 신용점수, 랭킹, 팔로워 수처럼 실적이 곧 존재 가치가 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지. 이미 우리는 아주 그냥 세련된 비인간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지. 그런 셈이죠. 그것뿐만 아니야. 우리 사회에서는 언어도 통제해.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매사 부정적이야. 아직 조직 문화를 모르네 얘가. 너 때문에 팀워크가 져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다음에 SNS에서도 똑같아. 어떤 특정한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면 그런 진실들은 이제 진영 논리에 이제 묻히기 일쑤지.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전체주의적 모습에 대해서 시녀 이야기가 좀 소극적이지만 비인간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그 다음에 다양성과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 그리고 나만의 서사와 감각을 지키는 태도를 권장하는 것 같아. 그건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렇지. 이게 사실 되게 지키기 힘든 것 같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과연 우리는 이제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작업장에서 시녀 이야기에서 나온 이런 태도를 견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오늘의 시녀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